은빛 야담 설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양반가의 며느리로 들어온 유화는 시어머니의 냉혹한 구박에 매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가지 못하게 막았고 급기야 유화에게는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씌워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중심에는 서량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악행을 묵묵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어찌 며느리를 이토록 미워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시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건넨 편지 한 장이 모든 진실을 뒤바꿉니다. 차가운 침묵 속에 숨겨진 뜨거운 사랑, 도둑으로 몰린 며느리의 누명, 그리고 복수에 미쳐 가문을 파괴하려던 여인의 정체. 은비녀 하나에 얽힌 세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 후기 전라도 남원 땅에 대대로 명망 높은 윤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젊은 시어머니는 35의 나이로 과부가 되어 홀로 집안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외아들 하나를 키워낸 시어머니는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이 22살이 되던 해 인근 마을 박씨 가문에서 딸 유화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유화는 19살의 수줍음 많은 처녀로 혼례를 치르고 윤씨 가문의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처음 맞이하던 날부터 유난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사를 올리는 며느리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손을 잡아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유화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안채의 마루는 물론이고 사랑채 앞마당, 장독대, 심지어 대문 밖 돌계단까지 매일 아침 쓸고 닦아야 했습니다. 겨울철 찬물에 손이 트고 피가 나도 시어머니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유화가 가장 힘들어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든 끊임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밥을 짓다가 살짝 밥물이 넘치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땀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칭찬이나 격려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오직 감시와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화를 더욱 괴롭힌 것은 시어머니의 또 다른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친정에서 온 친구 서량이 있었는데 서량은 과부가 된 채운을 자주 찾아와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였습니다. 문제는 이 서량이 며느리 유화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혔다는 점입니다. 서량은 유화가 차려낸 음식의 트집을 잡았고 유화가 입은 옷을 비웃었으며 심지어 유화의 친정을 헐뜯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량이 며느리를 모욕해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고 때로는 서량과 함께 웃기까지 했습니다. 유화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구박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유화는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나무함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려다 실수로 함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은비녀 한 쌍이 굴러나왔습니다. 비녀에는 정교한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은빛이 곱게 살아있었습니다. 유화가 은비녀를 주워함에 다시 넣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손에 든 은비녀를 보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유화의 손에서 비녀를 낚아채듯 빼앗아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갑고 가혹해졌습니다. 유화가 무슨 일을 해도 잘못을 찾아내 나무랐고 식사 때마다 며느리의 밥그릇에 반찬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유화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 것이 뻔했습니다. 친정에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량은 이런 유화의 모습을 보며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유화를 천한 종 다루듯 했고 유화가 지은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고 유화는 이 집에서 자신은 영원히 미움받는 존재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화의 괴로운 시집살이는 계속되었고 은비녀의 비밀은 깊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반년이 지났지만 유화의 처지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서량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시어머니 채운의 냉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유화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서량이 또다시 윤씨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이날따라 서량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값비싼 옥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서량은 안채로 들어서자마자 유화를 불러 차를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 채운이 제지하지 않았기에 서량은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유화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왔지만 서량은 한 모금 마시고는 입맛을 다시며 투덜댔습니다. 차가 미지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찻잔을 거칠게 상 위에 내려놓았고 차가 넘쳐 유화가 아침부터 깨끗이 닦아놓은 상을 적셨습니다. 유화는 고개를 숙인 채 행주를 가져와 닦았고 서량은 그런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서량과 눈을 마주치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유화는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량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라진 것은 대청마루에 걸려있던 작은 청동 향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방 장롱에 보관하던 명주 보자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에 있던 벼루와 붓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상하게도 물건이 사라질 때마다 서량이 다녀간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서량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며느리 유화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화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훔친 것이 아니라고 말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물건, 바로 그 은비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방으로 불렀고 차가운 목소리로 은비녀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유화는 자신은 그 비녀를 만진 적도 없다고 대답했지만 채우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서량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량은 언제나처럼 안채로 들어와 채운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유화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유화가 부엌에 물을 뜨러간 사이 서량은 유화의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량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유화가 급히 달려가 보니 서량이 유화의 이불 속에서 은비녀를 발견했다며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유화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유화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그 비녀를 가져간 적이 없으며 누군가 자신의 방에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은비녀는 유화의 이불 속에서 나왔고 유화 외에 그 방에 들어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량은 겉으로는 유화를 감싸는 척했지만 은근히 유화를 의심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이 가난해서 귀한 물건을 탐낼 수도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집안의 다른 물건들도 사라졌는데 혹시 며느리가 몰래 친정에 가져다 준 것은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를 감싸지도 그렇다고 서량의 말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은비녀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화는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억울함,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인들도 유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남편마저 어머니 편을 들며 유화를 멀리했습니다. 유화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서량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을 드나들었고 유화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화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화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끊임없는 의심과 괴롭힘을 견디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친정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여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시집간 여인은 죽어서야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화의 고통스러운 나날은 계속되었고 은비녀를 둘러싼 비밀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유화가 시집 온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친정에서 급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화는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유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어머니를 뵙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게 식은 돌처럼 냉정했습니다. 지금은 농사철이라 집안 일손이 부족하니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화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단 하루만이라도 다녀오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유화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며 유화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도둑질까지 한 주제에 어디 친정을 가겠다는 것이냐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유화는 자신이 훔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화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라도 몰래 친정에 다녀오기로 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 새벽길을 걸어서라도 어머니를 뵙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듣는 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유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유화는 살금살금 안채를 빠져나와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유화가 자세히 보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유화가 나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유화에게 당장 방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유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어머니를 보는 것이 그렇게도 큰 죄냐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냉혹하게 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유화는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유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늘도 무심한지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유화의 울음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친정에서 다시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화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한 불효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유화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적어도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상가집을 다녀오면 집안이 흉흉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도둑질한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느냐는 모욕적인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유화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딸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화는 방에 틀어박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얗게 바랜 상복을 손으로 만져가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량은 오히려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유화가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량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효심도 없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서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유화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유화의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유화가 먹지 않은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유화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유화의 마음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말을 잃었으며 삶의 의지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량은 이런 유화를 보며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유화를 하인처럼 부리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토록 미워하는지, 왜 서량의 악행을 방치하는지 유화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유화가 시집 온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병석에 누웠고 의원은 깊은 병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화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지만 며느리의 도리로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밤새 약을 다리고 미음을 끓이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시어머니는 유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유화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이미 오래되어 발에 있었습니다. 유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시어머니 채운이 직접 쓴 것이었고 그 안에는 지난 1년 반 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서량의 정체부터 밝혀졌습니다. 서량은 시어머니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서량은 바로 그녀의 남편, 즉 유화 남편의 아버지와 젊은 시절 혼인을 약속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혼인하기 전 남편과 서량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서량의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면서 파혼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서량은 이를 원망하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질투와 증오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서량은 시어머니를 찾아와 거짓으로 화해를 청했습니다. 과거를 잊고 친구로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외로웠던 시어머니는 서량의 말을 믿었고 서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서량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량은 시어머니의 아들, 즉 유화의 남편을 탐했습니다. 자신이 얻지 못한 남자의 아들이라도 차지하려는 뒤틀린 욕망이었습니다. 서량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며느리로 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혼인시키면 모든 과거를 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서량은 이미 37살로 아들보다 15살이나 많았고 무엇보다 서량의 뒤틀린 본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거절에 분노한 서량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서량의 복수 방법은 교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이 다른 여인과 혼인하면 그 며느리를 괴롭히고 쫓아내어 그녀가 평생 며느리 없이 살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의 가문을 끊어버리고 시어머니를 외롭고 비참하게 만들겠다는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유화가 며느리로 들어오자 서량의 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량은 유화를 괴롭히고 모욕했으며 집안의 물건을 훔쳐 유화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비녀를 유화의 이불 속에 숨겨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유화를 차갑게 대한 이유는 유화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화를 며느리로서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유화를 따뜻하게 대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이면 서량의 질투와 공격은 더욱 심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서량은 시어머니가 아끼는 것을 빼앗고 파괴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일부러 유화에게 냉담하게 굴었고 서량 앞에서는 유화에게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또한 유화의 친정 방문을 막은 이유도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서량은 유화가 친정에 가는 길목에 도적들을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유화가 혼자 길을 나서면 해를 입히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아냈고 유화를 보호하기 위해 친정 방문을 금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편지로 유화에게 깊은 사죄를 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능함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비녀의 비밀도 밝혔습니다. 그 은비녀는 시어머니가 혼인할 때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혼인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 은비녀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젠가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그 비녀를 물려주려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서량이 그 은비녀를 훔쳐 유화의 이불 속에 숨긴 것은 단순히 유화를 도둑으로 만들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며느리가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채운과 유화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거든 유화에게 은비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량을 조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서량의 악행을 증명할 증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유화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하고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솟아올랐습니다. 편지를 읽은 유화는 침상에 누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정을 확인했습니다. 채우는 유화의 손을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작은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유화는 시어머니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량의 악행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장소에서 유화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서량이 쓴 편지들과 서량이 훔친 물건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량을 의심하고 몰래 조사했고 서량이 집안의 귀한 물건들을 훔쳐 시장에 팔아넘긴 증거를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또한 서량이 도적들과 주고받은 편지도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유화를 해치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화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마을의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유화의 사연을 듣고 크게 노하여 즉시 서량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량은 윤씨 가문에 또다시 찾아왔다가 관아의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관아에서 증거를 대면한 서량은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가 명백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서량은 채운의 남편을 사랑했지만 빼앗겼다는 원한 채운의 아들과 혼인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수치심 그리고 채운의 가문을 파멸시키려는 복수심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원님은 서량에게 엄중한 벌을 내렸습니다. 도둑질과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여러 죄목으로 서량은 외딴 섬으로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량은 끌려가면서도 시어머니와 유화를 원망하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서량이 사라지고 며칠 후 시어머니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유화를 불러 오래 간직했던 은비녀를 손수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은비녀는 유화의 검은 머리에서 곱게 빛났고 매화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유화에게 말했습니다. 이 은비녀는 이제 너의 것이며
네가 사랑하는 딸에게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유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화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악한 서량으로부터 집안을 지켜낸 의로운 며느리라며 칭찬했습니다. 남편도 유화에게 깊이 사죄했고, 그동안 어머니 편만 들었던 것을 뉘우쳤습니다. 유화는 이제 윤씨 가문의 진정한 며느리이자 주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채운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화는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유화는 시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손녀와 며느리, 아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유화는 딸이 자라자 은비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비녀에 담긴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때로는 냉정해 보이는 행동 뒤에 더 큰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딸은 은비녀를 소중히 여겼고 할머니 채운과 어머니 유화의 이야기를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며 윤씨 가문의 가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시어머니가 80세의 나이로 편안히 눈을 감았을 때 유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화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겼고 유화는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는 마을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고 모두가 그녀의 지혜와 희생을 기렸습니다. 유화는 상주로서 예를 다했고 은비녀를 머리에 꽂은 채 시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훗날 유화도 나이가 들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화는 며느리에게 따뜻하고 자상하게 대했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보호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채운에게 배운 것처럼 사랑에는 여러 얼굴이 있으며 때로는 엄격함도 사랑의 한 표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화는 며느리에게도 은비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언젠가 이 비녀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는 유화를 존경했고 은비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이렇게 은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문의 역사이자 교훈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차가움 뒤에 숨은 뜨거운 사랑, 오해와 시련을 이겨낸 인내,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 모두 그 작은 비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은비녀의 매화 문양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빛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실의 빛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듯 말입니다. 유화는 생을 마감하기 전 손녀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어려운 선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고 은비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비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대대로 전해지며 진실과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냉정함이 실은 상대를 지키기 위한 방패일 수 있으며 오해와 아픔 뒤에는 더 큰 진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진실을 가리고 인내와 믿음만이 진실을 밝혀냅니다. 또한 악은 결국 드러나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은비녀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